안녕하세요. 요즘 이스라엘 이란 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 소식도 많고요. 또 JP모건 같은 데서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뭔가 한다 그러고.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 전망까지 정보가 정말 넘쳐나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들은 이 복잡한 조각들이 사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시장 뉴스 그 너머에 있는 그림을 좀 읽을 수 있달까요? 지정학적 불안정 같은 게 그냥 가격 변동 요인이 아니라 네. 어쩌면 거대 기관들이 RWA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서둘러서 구축하려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 기관들의 진짜 목표,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역할은 뭔지 이런 걸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건들 너머에 있는 그 금융 시스템의 재편 움직임,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단기적인 시장 반응부터 좀 짚어보죠. 이스라엘, 이란 분쟁 소식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했잖아요. 네, 그랬죠.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막 청산되고 알트코인들도 좀 떨어졌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 자체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가 터지기 전에 어쩌면 내부 정보가 돌았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예측으로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런 단기 혼란을 뭐랄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나요? 주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면서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매수 기회요? 네, 전쟁 같은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나 하락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하는 패턴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좀 더 긴 그림을 보자 이런 메시지예요. 그 장기적인 그림의 핵심이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거군요. 부동산 채권 이런 걸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 근데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왜 이렇게 RWA에 집중하는 걸까요? 단순 수수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 사람들 야망이 훨씬 커요. 그냥 상품 팔아서 수수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이 거래되는 그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거죠. 인프라 자체를요? 네.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게 스마트 계약 같은 걸로 소유권 나누거나 거래 규칙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정교하게 통제도 가능해지고요. 이걸 먼저 잡겠다는 거죠. 통제와 효율성이라. 내세우는 명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기존 금융의 그 느린 결제나 높은 수수료 이런 문제 해결하고 또 비싼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금융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강조하죠. 물론 그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전략적 목표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JP모건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는 이더리움을 좀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하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랬다가 자체 프라이빗 체인, 오닉스 같은 거 만들었죠. 네. 그런데 왜 다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체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걸까요? 그니까요. 왜죠? 결국 폐쇄형 시스템만으로는 그 거대한 유동성이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좀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아하. 결국은 수많은 사용자들이랑 자산이 모이는 곳, 즉 이더리움 같은 개방형 생태계랑 연결될 필요를 느낀 거죠. 여기서 이제 체인링크 같은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 체인링크가 그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전통 금융이랑 퍼블릭 블록체인 사이에서 데이터나 자산을 옮겨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더리움이 RWA나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시스템의 핵심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벌써 1,000조 원 넘는 자산이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인다니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10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부를 다 담으려면 그릇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야 한다는 비유죠. 그릇의 크기. 와, 이더리움이 그만한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받는 거군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역할,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 단일 화폐 가능성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단일 화폐요. 아니 어떤 근거로요? 핵심은 그 법정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일부 자료에서는 뭐 이코노미스트 표지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예로 들기도 하던데요. 아, 그 달러 태우는 크럼프 그림. 네. 그게 이제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오면 결국 통화량이 막 늘어나서 기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때 공급량이 딱 정해진 비트코인 가치는 반대로 오를 수 있다는 논리고요. 아,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의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막 비트코인 사들이는 거. 이것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이전, 그러니까 비트코인 중심 경제로 가는 걸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물론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끝이다. 이런 우려나 아니면 미국 CFTC 위원장이 규제 강화 발언한 것 같은 부정적인 뉴스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뉴스 나오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자료들은 이런 게 종종 퍼드, 그러니까 공포나 불확실성, 의심을 조장하는 걸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CFTC 발언 같은 건 오히려 시장 투명성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맥락을 봐야 하는군요. 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 같은 게 있나요? 한결같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네.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공포감이 막 커질 때 기회를 찾아서 싸게 모으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싸게 모으는 전략? 특히 비트코인은 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웬만하면 안 파는 전략을 권장하고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좀 섞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성공은 운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경험 축적의 결과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거대 금융기관들은 RWA를 통해서 미래 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자료들이 비트코인 말고도 뭐 XRP나 스테이블코인, 심지어 그들이 직접 만든 합성 화폐 같은 것도 미래 화폐 후보로 언급한다고요. 네, 그런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과연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아,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기술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 만한 주제 같네요.